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방송을 2025년 시작 이제 올해가 다 지났네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24일이 지금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이런 거 보면. 베트남 날씨가 좀 어떤가요? 요새? 이제 좀 추워졌습니다. 최근에는 하노이 기준으로는 막 비 좀 오고 이래서 좀 제법 추웠는데 응. 오늘은 조금 또 날씨가 따뜻해졌고, 근데 이제 뭐 네. 주위에 저희 베트남 직원도 그렇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11월에 이 정도까지는 안 추웠는데 조금 응. 11월에 한 3-4일 정도 추웠어요. 요번 주, 저번 주 해 응. 가지고 응. 응. 좀 추웠다가 오늘부터는 좀 날씨가 좀 안정이 돼서 지금 약간 가을 날씨가 됐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한 12월 달 되면 넘어가면서 또 추워질 거기 때문에 요거 네. 뭐 지금 곧 추워지겠다. 근데 지금은 딱 오늘 기준으로는 그냥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 그냥 괜찮다 날씨가. 예. 응. 한국은 요즘 영하 내려갔다면서요,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한국은 그쵸. 네. 맞죠. 이제 완전 겨울이지. 아예 보일러 때우고 벌써 보일러 11 월인데 벌써 보일러 할 때 오나? 보일러 안 때우면 우리 애기가 또 하여튼 춥습니다. 자 맞다. 애는 지금 또 보일러 때우긴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음 12월이면은 참 그럴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한국은 별일 없나요 어떻게 요즘에? 그야말로 한국에는 별일이 없고 뭐 예. 사실 뭐 저희가 한국이 뭐가 별일이 있는지 중요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엔 뭐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은 없죠. 근데 뭐 최근에 오늘 저기 뭐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냐짱에서 물난리 났다 그러면서요. 태풍 크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수재민도 발생하고 막 사람도 많이 그래요? 돌아가시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냐짱 쪽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냐짱에 있는 무슨 핫도그집 하시는 한국 사람이 응. 뭔가 좀 인터넷에 뭔가 이게 뭡니까 인스타 이런 데 글을 썼는 것 같아 보니까, 페이스북인지 인스타인지 요즘에 응. "우리 가게는 매출이 올해 지금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요번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하필이면 그 응. 시점이 인제 그거랑 맞았다더라고. 태풍 물난리. 올라 가지고 사람 죽고 하는데 인터넷에다가 한국말로 인제 뭐 "매출이 어떻고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근데 인제 아시겠지만 이게 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알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국어가 또 제법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봤대 베트남 사람이. 응. 그거를 보고 나서 인제 빡이 쳐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응. 신상을 팔았대.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 불매 운동한다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응. 뭐냐면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 이거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거라 가지고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원래 명랑 핫도그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낮장에서 그 가게를 내신 분이래. 근데 이제 웃긴 게 응. 뭐냐면 그게 명랑 핫도그 또 뭡니까 정식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거야. 약간 그 저기 약간 도 얌생이로 도 뭔가 약간 도용을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오늘 뭐 인터넷 지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지금 겸손하게 글 한 번 썼다가 지금 응. 뭐 지금 완전 조리돌림에 박제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 하나가 지금. 예. 그래서 좀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뭐 명랑 핫도그에서 인제 이거 뭡니까 지금 그거 할 거라고 뭐 인제 약간 뭐 인제 뭐 약간 뭐 조사 들어갔다 그러고요. 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해외에서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인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명의 도용을 했기 때문에 인제 문제인 거고. 예. 그치. 그렇죠. 그러면서 음. 인제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기 뭐 신상 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침이 없기 때문에. 예. 응.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서 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폐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보니까. 응. 그래서 얘기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솔할까 싶은 생각이 나 진짜 많이 들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걔 왜 가만히만 있으면 줄 중 중간 이상을 가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왜? 도대체 음.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뭔가 뭔가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거 음. 의심이 드는 거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예. 왜 그러지?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 라는 거죠. 특히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도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신상 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게 예. 뭡니까? 아주 그냥 한국이랑 다르게 눈치를 안 보잖아요. 한국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게 있는데, 베트남은 보니까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예. 외국인 신분이면은 이게 더 예. 적나라하게 깠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뭐 하시는 뭐 사업을 접었다, 만한다, 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자.
예, 뭐 우리 방송은 뭐 박제될 만한 내용이 없으니. 예.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우리 뭐 이렇게 거물급이 되면은 또 나중에 이거 다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물 되고 생각합시다. 사실 거물급이 되면은 이게 뭡니까? 그 꼬투리를 잡잖아. 사실은 아이 꼬투리를 잡는 그럼요. 거고. 그런 어. 거는 좀 아니 나도 돈 벌고 나서 음. 나 돈 많이 벌고 나서 좀 꼬투리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뭐 음. 돈을 많이 버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 잡힐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좋습니다. 뭐 저희가 그냥 예.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또 중간 공지 같은 거 한번 드려 보면은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게 또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몰라. 또 지키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유튜브용 방송과 우리 또 팟캐스트 음성 위주로 들으시는 분의 방송들을 좀 이원화해서 조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들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대신에 인트로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음. 인트로까지 들으시려고 한다면은 인제 그런 그 팟빵이나 아니면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같은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가 보려고 한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음. 또 다양한 또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그 어.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송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예.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뭐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조금 좀 음. 뜬금없는 얘기인데 당신은 그러니까 음향오행 사주 이런 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또 뭐 딱히 믿지 않죠. 안 믿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저희 집에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음. 식물을 키워요. 저희 집에 약간 텃밭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보면은 저희 집이라고 하면 집에 즉 베란다를 말하는 건가요? 예,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거죠. 베란다에 보면은 저희 집에 지금 그 라임 나무도 있고 그럼 몇 개가 있어요, 음. 나무들이. 그래서 네. 라임도 키우고 있고 요렇게 하는데 이게 네. 뭐 TMI지만 이게 저랑 와이프가 뭔가 식물을 키우면 우리는 되게 식물이 잘 네. 죽거든. 우리가 예. 물을 주고 약도 주고 해도 뭐가 잘 예. 죽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거를 키우시면은 이게 죽어가던 식물도 쑥쑥 살아나.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어쨌거나 요즘 저희 애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같이 사시니까 예. 그러면서 인제 이게 맨날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랬는데 네. 이게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베트남도 그게 있거든요. 그 음양오행 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음. 뭐 불, 물, 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와이프랑 저랑 이제 베트남식 음양오행으로 따지면은 와이프는 철이고 음. 예 저는 약간 불이래요. 불과 철은 인제 뭡니까? 음. 그 식물을 키울 수가 없대. 우리는 식물 키우면 다 죽는데 식물이. 근데 이게 뭐 불만 있으면 상관없고 철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그게 만났을 때 안 된다 뭐 그런 건가? 아. 둘이 둘이 하나씩 해도 안 되고 둘이 같이 음. 키우면 또 이게 시너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식물 같은 건 잘 죽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예. 뭐냐면 저희 장모님은 물이래. 그래서 예. 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식물 같은 걸 키우면은 이게 예. 상당히 이게 뭔가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예. 저도 평소에 이런 건 안 믿었었는데 이게 저희 집 예. 최근에 이제 그 식물의 발육 상태를 보고 나니 이런 예. 거 좀 이게 뭔가 좀 재미로 넘어갈 일인가? 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 이 말씀드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믿는다. 이제 뭐 음양 음향오행 오행이나 뭐 이런 음향오행이나 이런 거에 음. 대해서 많이 믿는다라는 TMI식으로 깔아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예. 방송하면서. 예, 인트로가 너무 짧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몇 밥을 깔았고 예. 다른 할 얘기 할 거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없으면은 요번에는 이제 인트로 좀 최대한 해 보고 이제 바로 네. 본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그럼. 네 저희가 본론에서부터는 앞으로 이제 유튜브와 그 팟캐스트 방송을 따로 음. 송출하려고 해서 딱 음. 잊고 본론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 비교편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는 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 비교. 를 하겠다. 왜냐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거 뭐 충분히 한 번쯤은 봤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다뤘던 주제고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본사 쪽에서 출장자들 좀 몇 분 오셨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왜냐면 하노이 기준으로 출장을 나오셨을 때 네. 호치민은 어때요? 호치민은 달라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어. 요거 관련해서 좀 방송 만들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 친구가 이걸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뭐 예, 사실 요 그냥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 비교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음. 아마 방송을 지금까지 한 7-8 년째 진행해 오면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게 주제로서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주제로 한번 잡아 봤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트북 LM에서 협찬을 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갈수록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저희에게 좋은 혜택과 윤택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작과 편집은 제미나이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하노이아에 대한 호치민에 대한 비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요 조금 좀 방송 시작할 좀 얘기하면 이거 협찬이에요? 노트북 ML이라는 게. 이거 노트북 LM 당신 돈 주고 쓴 거 아닙니까 이거? 돈을 줬지. 근데 무슨 협찬입니까 그거? 돈 줬으면 협찬이 아니지 이 사람아. 자료를 갖다가 준 거잖아. 아 그래요? 아 뭐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방송 시작하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노이 두 개의 심장, 하나의 베트남, 네. 하노이와 호치민, 베트남을 움직이는 두 엔진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일단은 계속 시작하시죠. 네. 네, 이거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건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가의 닷과 프로펠러 두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닷이라고 하고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프로펠러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프로펠러다. 닭과 프로펠러. 일단은 뭐 시작하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단은 베트남의 수도를 제가 기억할 때는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하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이제 뭐 한국 들어가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게 뭐 세계사라든지 이제 뭐 세계지리 같은 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국가 수도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 그 사이봉이 수도 아냐? 호치민이 수도 아냐? 이런 분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음. 10년 전 기준으로 이제 그 베트남이란 국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지의 국가 같은 느낌이 있었죠, 하노이가. 베트남 자체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뭡니까, 호치민이 수도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닷으로 비유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닷으로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그 닷이라는 게 이렇게 어쨌거나 딱 한 군데에 딱 꽂혀가지고 뭔가 자리를 그렇죠.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건가? 좀 그렇죠. 묵직하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좀 잡아주는,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기 나라를 때문에, 잡아주는 묵직한 게 이제 닷의 역할을 하노이가 하고 있다. 천년의 그렇죠. 수도, 정치 행정의 중심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프로파간다의 중심, 정치와 사상, 음, 어쨌거나 모든 도장은 하노이에서 찍는다. 하노이가 정치적인 중심으로서 닷 역할을 한다고 했고, 어쨌거나 음. 앞서 나가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동력 역할로서 프로펠러라고 비유한 것 같은데, 호치민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 지금은 뭐 많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서울이 프로펠러가 다소 같이 한단 말이야. 뭐,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미국이 지금 베트남 같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정치는 음, 워싱턴에서 하는 거고, 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뉴욕이나 LA 같은 국가들이 이제 약간 그 프로펠러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뭐 정치 수도는 하노이고 경제 수도는 호치민이다라는 거죠. 네. 권력의 중심 수도 하노이, 경제적 네. 자율성을 추구한 호치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중앙정부기관과 공산당 본부가 소재한 곳이고요.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가 강하면서 국가 정책 결정의 무대이죠. 음,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제 도시 1,400만 규모의 메가시티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호치민이라는 곳이 경제적인 중심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400만 명이면 진짜 많이 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음. 이게 뭐 도쿄 이런 데가 1,000만 단위잖아요. 사실 이제 뭐 한국 뭐 네. 경기도 쪽 해가지고 1,000만 호치민은 거기만은 1,400만. 네, 맞습니다. 진행하시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예. 네. 그래서 아시는 내용들은 조금씩 좀 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호치민시가 네네네. 이끄는 경제성장, 수치를 보는 두 도시의 격차는 호치민시가 GDP 기여도가 23%라고 하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추정치가 호치민이 훨씬 크네요. 호치민은 10,000불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노이는 음, 7,000불 정도. 이것도 일반적인 국민소득 4,000불대에 비하면은 뭐 2배에서 한 거의 2.5배까지도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 월급 GDP가 얼마. 음,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면 월 평균 기준에서 뭐 350불, 400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간에 뭐 한국도 사실은 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랑 이제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은 좀 유독 더 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야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베트남에서 뭘 먹고 살아?" 베트남 사람들이는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하노이랑 호치민에 사는 사람들은 임금은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긴 일단 예. 네. 40%. 하노이 제2경비점. 그래. 네. 네. 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중심지인 호치민이 메인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하노이가 어쨌든지 나라에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아 여기 하노이도 키워야 돼. 하노이도 호치민만큼 키워야 돼. 그 이상까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음. 강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하노이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저는 산업 쪽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일단 호치민 쪽이 약간 좀 뭐 전통적인 아직까지도 봉제, 신발 이런 쪽 공장들이 많이 있고 뭐 삼성 기준으로는 뭐 삼성 가전 공장이 호치민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고.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뭐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 많이 했는 것처럼 이제 일단 전쟁 끝나고 사실은 인프라든지 그런 뭔가 돈이 있던 도시는 호치민이었는데 최소한 이제 90 년대, 2000 년도 이제 뭐 도이머는 넘어가고 이제 특히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인제 그런 좀 첨단 기업들을 사실은 좀 FDI 이제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부 쪽에 많이 유치를 했죠.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삼성, LG 요런 쪽 기업들이 네. 들어오면서부터 인제 베트남 이제 북부의 GDP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뭐 인구 얘기했던 대로 호치민시는 1,4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광역 포함해 가지고 이제 1,000만 명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인구로 치면 호치민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수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큰 게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구의 차이는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인제 1억 명이 쪼끔 넘었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두 도시에서 거의 2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예를 들면은 음. 뭡니까 분위기. 분위기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저희 기준으로 아직도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노이 기준으로는 저기 호안기엠 같은 특정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들 제외하고는 네. 문을 다 일찍 닫거든요, 여기는. 9시 그렇죠. 에서 10시 사이면은 영업을 안 합니다 인제. 아. 예.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예를 들면은 뭐 클럽, 뭐 관광객들 대상으로 파는 뭐 맥주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 좀 늦게까지 장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장사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아니라더라고,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있는 거 아니야? 왜 아이 그러면 셔터를 내리고 영업하는 데들은 셔터를 왜 내리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저도. 이게 예. 근데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예를 들면 바꿔 말하면 호치민 쪽은 새벽 3 시에도 그랩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 그 말은 그럼요. 뭐냐면은 예. 호치민이랑 하노이랑 법이 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음. 그런데 이게 아마 사람들의 문화랑 뭡니까 이런 생활 리듬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 예. 이건 진짜 와이프랑 같이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아직도 진짜 이게 '아 호치민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새벽까지 노냐.'라는 얘기를 와이프 진짜 많이 하거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남부는 미국화된 병 24 시간 활기가 넘치고 새벽에도 음식을 네.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호치민. 네. 근데 하노이는 그런 게 없다. 10시 되면 다 잠자리에 든다는 예 거죠 제가 이게. 그 예. 호치민에 출장을 갔을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놀랐던 게, 하노이는 예를 들면은 9시 반쯤 되면은 에머이들이 와 가지고 dom꺼한다고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아 엄청 맞아요. 푸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0시 넘어가면 갈 데가 없구나 했는데 그냥 커피 마시는 일반적인 카페가 새벽 2시 3 시까지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아 예.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뭐야 네 그런 차이를 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느낌이 제가 볼 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노이는 약간 아침의 도시 느낌? 음. 호치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노이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태극권하고 막 호안캠 호수 걷고 잠옷 입고 막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아침의 느낌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음. 호치민은 뭐 VBN이나 여러 가지 거리들, 밤의 문화, 밤문화, 밤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것 같다.' 음음. 맞습니다.
계속해 보시면 음식. 하노이는 뭐 담백하고 전통적인 풍미, 대표 음식은 퍽, 이런 분짜. 뭐 호치민은 이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단맛이 강하긴 하더라고, 호치민 음식들이. 맞아. 예. 그러니까 그 북부 쪽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이 별로 달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디저트도 달고 뭐 몇몇 단 음식들이 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닌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남부 쪽 음식들은 먹어보니까 좀 국물이 그렇고 좀 단맛이 나긴 나더라고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단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게 아마 영양 자체가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기후적인 영향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음. 남부가 훨씬 덥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설탕이나 이런 조미료를 많이 써야지 음식들이 좀 오래 유지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거고. 그 제 생각에는 네. 뭐냐면은 남부 쪽 음식은 아마 저기 캄보디아에 대한 쪽 그런 쪽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남부 쪽 동남아 음식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경들이 붙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에 가깝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뭐 중국의 그 중국 뭡니까 이런 여기 중국과 베트남 쪽 이런 국경에 있는 그런 약간 음식풍을 좀 많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담백한 음식들 이제 특히 뭐 여기 생각해 보면은 뭐 설탕 구하기도 남부보다 어려웠을 거고 그런 조미료 네.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음식 편을 한번 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그런 베트남의 그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은 하노이가 근본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포도 마찬가지고 분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어쨌거나 네, 근본은 하노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확실히 맛도 어 하노이를 거점으로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노이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남부에서 분짜 먹은 사람들은 "아 이게 분짜가 무슨 맛이냐."고 하는데 전 먹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맛 자체가 쪼금 많이 사뭇 다릅니다. 맞습니다. 음식 맛이 좀 다르긴 해요,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죠. 이거 진짜 이거는 제일 심각합니다. 예. 그 기후와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분명한 곳이고요. 겨울에는 10도 이하로 지금 몇 도쯤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2%가 지금은 춥다고 느꼈다고 하면 10도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고 뭐 여름에는 그냥 뭐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이게 뭐 한국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춥습니다. 이거 뭐 무시하면 안 돼. 이상하게 추워요, 이 나라가. 맞아. 그러니까 10도 위아래로 그 온도 유지는 되는데 그 이상하게 추운 날씨라 가지고 네. 그렇고 그다음 남부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 있죠. 그게 음. 보니까 이게 뭐 저도 호치민은 자주 내려가 보진 않았는데 일단 확실히 뭐 비 많이 오는 날 그리고 인제 사람들이 이거는 딱 알더라고요. 이제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인제 딱 그 건기 시즌이다 우기 시즌이다. 그게 뭐냐면 인제 딱 건기 우기에 맞춰 가지고 딱 이게 포캐스트가 쉽게 되는 환경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네. 참 공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거는 그렇죠. 예. 특히 남부에서 북부 살다가 남부 내려간 사람들이 인제 그 북부 올라오기 싫다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공기가 진짜 너무 안 좋다. 진짜 안 음. 좋거든요, 하노이는. 근데 인제 네. 호치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제 그런 공기가 좀 더 좋다 보니 고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장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호치민 사시는 분들은. 근데 네. 세계 최악 수준 나와요. 세계 최악이죠, 이게 진짜. 하노이가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전 세계에서 진짜 최악 수준으로 이게 그 공기 지표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하노이는 확실히 공기적인 측면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팍팍한 곳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도시 환경 예. 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물가. 물가라 보자. 네 네. 저렴한 하노이, 프리미엄 붙는 호치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 물가 하노이가 호치민시보다 약 5% 10% 저렴하다라고 했고 음. 뭐 부동산 가장 큰 격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이 호치민이고 왼쪽이 하노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호치민이 쪼금 더 비싼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음식이나 식료품 가격 비슷, 외식이나 유흥은 뭐 그렇다고 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튼 이것도 막 딱 그냥 뭐 칼로 막 즉 무 자르듯이 이게 더 비싸 이게 싸다는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호치민이 더 비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음. 하노이에 여러분 와 보시면은 택시를 타면은 다 그런 그 소형차 아. 마티즈 같은 이 차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호치민 가는 순간 7 인승 차밖에 안 보입니다.
택시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배 비싼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그렇지? 아 그거 진짜. 항상 보면은 그 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노바라고 이게 음. 뭐냐면은 이거 동남아 전용이거든요. 그 뭐냐 음. 토요타에서 만든 동남아 전용 약간 그 SUV도 아니죠. 약간 뭔가 좀 큰 차량 같은 건데 음. 이게 북부 쪽은 차를 부르면 거의 없는데 남부 쪽은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네. 옛날부터 신기하긴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참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음. 이게 그 항상 베트남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건 남부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 돈은 똑같이 돌아가는 게 남부가 오르면 북부가 따라 오르고 남부가 음. 올라가면 북부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부동산이 가장 큰 격차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마 그 그 도시 전체에 대한 부동산 값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한 외국인이 거주를 하는 뭐 약간 요런 동네 같은 경우는 그 남부가 조금 비싸지만 북부도 금방금방 빠릿빠릿 추격을 한다라는 거 저희가 사실 알고 그래서 인제 있거든요. 뭐 제가 느낄 때는 뭐 일반적으로 뭐 먹거리를 사 먹는데 더 비싸다 이런 걸 느끼는 건 별로 아닌 것 같고 택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예. 이제 그 마사지 가면 하노이는 30만 동에 끝날 게 호치민은 50만 동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아 호치민이 확실히 물가가 더 비싸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생활비 같은 음. 경우에는 호치민이 좀 더 비싼 편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걸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하노이는 전통과 자연, 호치민은 현대사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하노이에 놀러 오시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데가 보시는 것처럼 하롱베이, 뭐 사파, 닝빙 뭐 이런 데를 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도시 자체에 좀 누릴 것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까요? 호치민시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통일궁이나 전쟁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노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베트남 처음 저는 온다. 개인적으로 여행지로는 하노이가 낫죠. 하노이가 아.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더 많잖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치민에서 제가 안 가 봤는데 호치민에서 제가 가 봤던 데는 뭐 굳이 하면은 거기 그 바리아 붕따오에 가 봤었고요. 음. 다리가 그리고 붕따오 얘기하는 거죠? 그 붕따오 예예예. 그리고 그 어디야 구찌 터널을 못 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데인지 잘 아. 모르겠어 거기는 좀 일단은.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안 가 보긴 했는데. 아. 예를 들면은 호치민에서는 음. 말씀하시죠. 인근에 딱히 뭔가 갈 데로 추천되는 곳이 소위 말해서 어디야 무이네 밖에 없는 것 같아. 또 무인에서 좀 제법 거리가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 예. 5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4 좀 시간 5 멀죠. 예. 시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노이가 좀 더 첫 엔트로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캐릭터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 뭡니까? 그 도시 안에서 돈을 쓰는 거는 음 사실은 저는 뭐 크게 재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음. 그 도시화는 일본이 더 잘 되어 있고 한국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돈의 아 문제보다 좀 그치. 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좀 메리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가격대 놓고 생각하면 어쨌건 간에 그 도시의 그 발전 수준 때문에 퀄리티가 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바꿔 말하면 인제 그런 한국과 뭐 일본 같은 예를 들면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못 보는 것들 그런 좀 그 신기한 자연 경관들 이런 거 보려면은 사실 인제 하노이 쪽이 좀 더 좀 재밌는 것 같긴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 음. 뭐 좀 여행하시기에는 여기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와 호치민을 한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자라고 한번 해 봤는데요. 딱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 보면 역할 하노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와 행정의 수도 다세 역할을 하고 있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상업 허브 프로펠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GDP는 2 위, 뭐 서비스 정부 제조, 분위기는 근데 근데 그렇죠. 실제로 찐 부자들은 하노이가 더 많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런 여기서 말하는 찐 부자들은 그 GDP 안 잡히는 돈들이 많으니까. 예, 일단 GDP 안 잡히는 돈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분위기는 전통적 보수적, 현대적 개방 역동적. 이거는 진짜 베트남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음. 약간
하노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 호치민 여자랑 결혼하면은 뭐 집안이 거덜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자기네들끼리. 네. 호치민 사람들이 저축 안 하고 막 이렇게 네. 막 밤에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 막 이러니까 음, 이제 하노이 남자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하더라고. 호치민 여자 만나면 집안 거덜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음. 그게 보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연관이 있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조기 취침, 저축 지향하는 뭐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반문화, 음, 소비 지향적이다라는 기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하노이는 사계절이 있고 습한 겨울 있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연중 여름인데 건기와 우기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고 삶의 질, 녹지가 풍부한데 대기 오염은 심각하다. 호치민은 공기는 양호한데 교통 혼잡이 심하다. 하노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렇죠. 물가는 상대적으로 하노이가 그 5에서 10%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고 부동산 값은 호치민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드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백한 스타일, 베트남의 원래의 맛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달고 풍부한 남부 스타일, 뭐 남부 스타일 더운 스타일이 좀 더운 걸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는 성장 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에 이미 성장을 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안 네네. 잡히는 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냥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예. 그래서 그렇죠. 넘어가 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 두 개의 도시는 이제 뭐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곳이다. 베트남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닷과 프로펠러다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의 추진력을 더하는 호치민시. 뭐 이 도시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뭔가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이 이 두 개 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되면 근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정체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별로 좋지는 않다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우리 하노이 정치 아저씨들이. 이게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게 이 정치가 중요한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이게 방송에 참 말씀드리 좀 조심스럽지만, 약간 이제 중앙관계자분들이 좀 답답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치라는 표현이, 이게 나쁜 의미로 이제 배가 나가는 걸 좀 붙잡고 있는 느낌도 들긴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예. 좋습니다. 네. 그 두 도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제 질문인데요. 안정적 기반에 성장하고 싶냐? 투자자를 위한 제휴.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 이 프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하노이 북부는 제조업,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하노이가 최적의 선택이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거주자. 음, 뭔가 나는 겨울이 있어야 돼. 계절이 바뀌어야 돼. 한 군데 살기 음. 쉽지 않아. 문화가 있고 뭔가 낮은 정착 비용 이건 모르겠지만 이렇다고 하면 하노이를 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기회의 중심에 서고 싶냐? 뭐 다양한 조금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 서비스든 IT든 스타트업이든 이런 데는 호치민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뭔가 그 외국 사람들이랑 더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호치민이 나은 것 같다라고 적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표현 좀 웃기긴 한데, 저희도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음. 생각하는 뭔가 그런 서양권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호치민 쪽에 커뮤니티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거나 생각을 했을 때는 뭐냐면, 요즘에는 하노이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 쪽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북부 쪽 같은 음. 경우가 조금 더 한국 기업들,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LG 관련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일자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요즘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그 호치민 같은 경우는 한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런 직업적인 문제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뭡니까, 일자리의 숫자로 봤을 때는 북부 쪽이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남부 기준보다는. 예. 네. 그래서 아마 어디에 사실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일을 하셔야 되고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북부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음. 장표인데 두 도시 두 개의 성격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힘은 차이와 조화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베트남이 뭐 칠레만큼은 아니지만 베트남만큼 이렇게 주요 두 개의 도시가 떨어져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이 예. 정도면은 거의 많이 멀죠 차이가 사실 이게. 예. 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사실은 뭐 좀 네. 그렇긴 하죠 이거. 좋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 두 개의 도시가 뭐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었고 그렇 그렇게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은 뭔가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나름대로의 조화들을 잘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남과 북 간의 인제 아. 그런 균형도 맞추고 뭐 소통도 하고 거래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 왜냐면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닌 게 다른 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태국 가는 게 가깝잖아 호치민 가는 것보다. 그럼요. 하노이 기준으로는 태국 가는 게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 잘 조화가 되는 이게 참 너무 FM 같은 멘트로 이게 마무리가 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이게. 여하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좋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띄워 놓고 하는 거의 첫 번째 방송인데 잘 들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네. 뭐 더욱더 좋은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저는 못 봤는데 하노이의 김 부장 뭡니까? 하노이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그 김 부장이 아니지. 하노이의 김 부장 남이사 아잉남 옹남. 옹남의 인생.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한 50대 정도? 음. 네, 베트남에서 이제 제 나이는 50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또 네. 1대1로 맞춰 보려면 지금 인제 50 대라고 하긴 좀 뭐하고 한 40 대? 그렇죠. 40대. 예. 주 10 년대 40대 정도? 또 중후반 정도 되나? 아. 네, 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음. 얘기를 해보자. 예. 저는 이게 안 봤는데 이게 뭐 한국에서 난리라고 하니까 뭐 조회수 예. 빨기 위해서 이걸 좀 하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 방송 좀 준비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1975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지금? 52살 정도 되나? 지금 띠동갑이니까 이제 50 이지 인제 40, 딱 50, 51, 네, 50. 50 하나, 50 하나, 50 정도 되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하면 재밌지 아니 않겠나 사실 싶어. 이거는 뭐 이 프로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여기 사는지.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 와이프의 친구, 그렇죠, 외형, 그렇죠. 뭐 사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삶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2025년 하노이 1975년생 남이사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지만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한다. 이름이 뭡니까? 응웬 반남 50세로 응웬 성장을 했고요. 네. 대기업 상무네요. 시니어 디렉터로 해가지고 그때 음. 상무 정도 책이면은 뭐 회사를 뭘로 설정을 해야 됩니까? 빈 그룹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 빈 그룹, 마산 네, 그룹, 뭐 태권밴드 이 정도는 잡아야지 이게 그렇죠. 좀 얘기가 맞을 것 같고 아 맞습니다. 기준점이 이제 그 한국의 사람들이 이름 들어봤을 법한 이제 그 베트남 대기업들에서 이제 상무 전무하는 사람들 임원급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여기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김 부장은 그 임원이 못 달잖아. 임원이 아니죠. 아직 지금 오늘 어, 제가 그 10 화를 보고 예. 왔는데 10화 끝나고 나서 예고편에 뭐 상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다시 또 불려가나?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작도 안 봤기 때문에 아, 저는 잘 모르고요.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좀 깨알 같은 게 이게 예. 지금 AI가 요 이름을 설정을 한 건데 응무옌이라는 성은 베트남의 40%가 응무옌 성을 쓰고 있다고 하죠. 제일 뭐, 대표적인 성을 쓴 거고 그 그렇죠. 만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 치면 남자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뭐 여자 이름에 숫자 어, 들어가고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이름, 예, 옛날 옛날 이름. 이름, 여자 옛날 이름에는 이름. T가 들어가면 응웬티, 낌리엔 뭐 이런 거 있잖아. T가 맞죠. 예, 들어가면 약간 촌스러운 거라고 하고요. 남자 이름에는 반이 들어가면 약간 촌스러운 한국어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남자 이름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철수할 때 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남 그렇죠. 50 남. 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택은 스타레이크로 잡았는데 예를 들면 그 음. 하노이에 있는 뭐 그런 고급 아파트
정도 음. 그냥 살고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차량은 메르세데스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음. 저기 뭐 벤츠 많이 타니까 사실은 예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그다음에 그의 성공은 결핍이라는 유산에 예술이었다. 사실 이게 보시면은 베트남에 인제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70년대 이제 80년대 70년생이면은 음. 그때 진짜 베트남이 가난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진짜 그 배급 경제 이후 예를 들면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쵸. 75년 예. 정도 그렇죠. 딱 그때 베트남 전쟁 시점 맞춰 가지고 태어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상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70년대에서 80년대 인제 뭐 저희가 도이모이 전까지를 보면은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인제 그런 결핍에 대한 마인드셋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 장인 장모님은 사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뒷세대긴 전세대긴 앞세대지. 하지만 아. 앞세대죠. 앞세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 진짜 어릴 때는 진짜 가난하게 사셨고 저희 와이프만 해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와이프가 93년생인데 어릴 때 진짜 네. 가난했다. 예를 들면 예. 가난했다는 기준이 뭐 저희 와이프 세대는 밥을 못 먹고 살진 않았을 거야. 근데 아마 고 이제 그 윗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그 뭡니까 그런 그 진짜 가난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예. 결핍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이게 아마 한국으로 치면 저희 아버님 나이대들이 보통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보고 옛날에 뭐 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막 그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하는 시대인데 지금 이제 베트남에 있는 50대들이 이제 약간 그런 걸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인제 어릴 때는 굶고 살았다. 그러면서 인제 20살 인제 됐죠. 대충 이제 20살쯤 되기 시작하니 이제 예. 도이모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베트남이 경제 발전하는 시대에 인제 그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초년시키죠. 초년기 때 인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인제 그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인제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 베트남이 어느 정도 물론 아직까지 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정 예. 부분 이제 올라온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몸으로 다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오른 남자들 이제 뭐 인제 이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그렇죠. 딱 그 상태입니다. 그게 한국으로 치면 이게 몇 년생일까요? 한국 그냥 요거보다 20년 정도 좀 앞당기면 되지 않을까요? 한 50 년생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럼 한국으로 치면 저희 아버님들 딱 나이 또래? 맞죠?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어 개발 그렇죠. 전쟁 끝나고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음. 그 가난했던 시절을 겪고 그다음에 그 겪은 걸 바탕으로 해서 고도의 인제 그 성장기를 인제 우리가 80-90 년대까지 IMF 전까지 그쵸. 맞이했었던 쭉 같이 예. 봤던 고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인제. 네. 예. 그렇게 해서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뭐 GPT에서 만든 거면 땅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베트남 사람들 저희 뭐 장인 장모님 말씀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음. 땅을 사고 토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것 같아. 사실 이게 여러 음.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베트남이 이제 뭐 토지 개혁을 한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기존에 땅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국가 소유 예를 들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개인 소유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이제 그 토지의 상승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돈을 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사실은. 음. 한국말도 옛날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들으면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면 그 땅 샀는데 거기가 아파트 개발이 되었는데 공장터가 되었는데 뭐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사실 이제 그 한국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만 얘기하고 더 이상 땅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돈 벌면 다 땅 사라 얘기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어른들 보면. 그쵸. 예. 그렇죠. 이제 그 딱 베트남이 그 시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진짜 많이 본 것 같은 게 그 땅 관련해서 진짜 베트남도 벼락부자가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예를 예. 들면 최근에 뭐 그 뭐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공단 개발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하면은 거기에 다 논마진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뭐 저희가 봐도 그런 느낌이면은 베트남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방린에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자기 뭡니까 뭐 미스터 리 씨가 거기 음. 갑자기 삼성 공단 들어오는 땅 들고 있어가지고 벼락부자 떼돈을 되는 것도 벌었을 봤을 거고 거야. 떼돈을 어. 벌었을 거야 그거.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뭔가 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고급 아파트들에 대한 이제 그 뭔가 그게 이제 성공에 대한 일종의 뭐 징표 같은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급 아파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런 아파트도 있지만 특히 베트남에서 약간 성공의 공식 같은 게 뭐냐면 그거 있는 것 같아. 그 빌라. 개인 주택들, 빌라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은 항상 좋은 빌라를 사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도 그런가? 한국도 그렇죠. 근데 보면 한국은 찐구 근데 빌라가 뭐 당연히 뭐 저기 그 이런 어,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 뭐 연남동 뭐 그, 저택에 뭐, 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돈 많으신 분들 그냥 그 강남 3구 뭐 이런 데 있는 데에 있는 아파트 뭐 50평대 이런 데 들어가면 100억씩 하니까 사실 이렇게 그렇죠. 아파트 사세요, 지금 부자들도. 맞죠. 보면 근데 아직까지 그러더라고. 근데 어. 베트남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 아파트를 살지만, 진짜 응.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응. 첫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고. 다 응. 빌라를 살고 싶어 하고, 저희 응. 와이프만 해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빌라로 들어가자. 응. 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 뭐 베트남 사람들이 약간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남부장님도 똑같은 마인드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응. 고급 아파트라는 게, 그 진짜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런 뭐 빌라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응. 약간 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싸야 뭐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 빌라는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2배에서 한 4배 정도 됩니다. 고급 빌라 같은 데 아, 가려고 하면은 뭐 20억, 30억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뭐 돈 많으면 빌라 가지고 굳이. 아. 굳이 말 그런 느낌입니다. 2025년 동결경제상 동결내실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 투자처,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중단 이자 중지원금 회수 한다 이게. 이게 아마 이게 베트남도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 투기가 많다 보니까 응. 이런 프로젝트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은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 주위에 그 이제 베트남이 이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뭐 응.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를 주위에 한 친구들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 이상한 프로젝트에 물리면은 진짜 돈을 못 받더라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핑크북이 안 나오는 거야 베트남 아. 사람들한테. 아. 그 당신도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 옛날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한번 본 응.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네. 친구도 저기 돈 벌어가지고 투자한다고 아파트를 샀어 하노이에. 근데 응. 이게 뭐 핑크북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뉴스가 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도 이제 어.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거 원래 핑크북이 안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아프는데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게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게, 베트남도 당신도 그렇겠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뭡니까 그런 멈춰 있는 공사장들. 공사장들 진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런 예. 멈춰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맨날 보면은 그 아파트에 보면 SOS 붙여놓고 막 그 뭡니까 이런 걸개 달아가지고 응. 막 그잖아요. 뭐 우리 뭐 자꾸 핑크북 달라, 투자 뭐 이거 마무리하게 해달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이제 좀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반티파 스캔들이 뭐냐면 이제 뭐 회사채, 예를 들면 이거 그뭐 은행 그거죠. 은행 이제 베트남에서 조 응. 단위로 터졌던 이제 스캔들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회사채 투자한 사람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는 거고, 응. 그런 뭡니까 이런 투자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베트남 그 정부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응. 이제 이런 게 터지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진짜 그 원금 회수가 힘들고 하기 응. 때문에 이제 이런 아마 50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요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는 것 제가 볼 같아요 때 지금. 이 슬라이드가 나온 거는 저기 그 김 부장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은퇴하고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을 한 10억, 5억 정도 받고 대출을 땡겨 가지고 상가를 사는데 사기를 당해. 그래 가지고 뭔가 그 상당히는, 자아를 막 그 상실하고 막 정신 상담 받고 하다가, 제가 볼 예. 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건 하노이에 있는 이 남이사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뭐 어디 땅도 사려고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주변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표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뒷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 나오는 얘기요. 이게 또 부딪히죠. 하노이식 탑다운 문화, 남이삭, 체면 음. 중식, 강압적인 술자리 주도. 이것도 뭐 이거 뭐 한국이랑 뭐 똑같지 않습니까? 다 지금 때. 다르지 않지. 아.
전혀 다르는데 권위적인 셉이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보스. 이게? 보스, 어. 보스의 생인데 상사. 그렇죠. 그런데 또 Z세대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음. 없고, 사실은 이제 음. 그 또 특히 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회사에 대한 뭔가 충성심, 뭐 로열티 이런 게 없이 진짜로 음. 남들이 월급 좀 많이 준다고 하면 회사 이직도 하는 거고 맞지 음.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죠. 이제 좀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남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회사를 20년, 30년 다녔으면 진짜 그 음. 탑다운 그 위에서 내려오는 요런 거에 익숙한 세대고 그런 음. 강압적인 맨날 회식 가자 하면 뭐 술 먹고 가고 뭐 요런 것들에 네. 요런 거에 대해서 인제 좀 그 뭐랄까 젊은 세대들과 좀 그 충돌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도. 이거는 어디 가나 다 한국도 똑같지 뭐 않을까? 어? MZ 세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회사가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아 때는 그렇죠. 하노이도 이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고 비슷하게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전염되고 오염되고 하는 그 분위기, 그런 유행 이런 것들이 아 아마 이제 나타내는 방식들은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그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인제 우리 한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는 똑같은 얘기인 건데 음. 예를 들면은 부모를 부양한 세대이자 자신에게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다. 이게 진짜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게 실제로 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에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좀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니 베트남에서도 이제 연금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뭐 요런저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뭡니까 그 노후에 대한 뭡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한국처럼 음. 예를 들면은 연금 뭡니까 연금보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네.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제 좀 자기 노후 대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건데 바꿔 말하면 또 부모는 다 부양을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네. 그렇죠. 한국도 뭐 부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치. 일정 부분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노후 대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그쵸. 보니까 좀 그런 부담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건데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50대 딱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요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진짜로 그 뭡니까 좀 잘 나가신 분들 애들 국제학교니 뭐니 해 가지고 노후금 틀어 가지고 인제 그런 탈베트남 엘리트를 키우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어쨌건 간에 경제 발전 상황에서 그런 음. 뭡니까 요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중요성. 그쵸. 요런 것들을 인제 본 사람들과 본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음. 그리고 여기가 뭐 한국만큼 뭐 학원에서 돈을 학원비가 든다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알게 모르게 사교육 관련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음. 보니까 인제 이런 그 자식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두 번째 말하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국도 요즘 젊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부모님을 부양을 안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맞거든. 이게 또 세상이 좀 더 빡빡해지면은 그 막말로 그 자식들도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 부양한다는 게. 그리고 그치. 인제 이런 고도의 경제 발전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뭡니까 좀 경직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인제 음. 정상화가 되게 되면 인제 그 자식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 부모 세대만큼 혜택을 못 받을 거고 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인제 그 베트남에 있는 50 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이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에 투자하는 게 인제 약 노후 보장 개념으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음. 그게 안 되는 사대 상황이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예. 이제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사실 뭐 자기 돈 벌어 가지고 집도 못 사고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든데 예 뭐 이제 맞죠.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남이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투자하기로 하면은 돈 돈대로 써야 되고 또 삶은 있고 뭔가 이런 그 위치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빈맥 같은 굉장히 고가의 병원에 가야 되고 음. 하니까 뭔가 한국의 현재의 그런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뭔가 문제를 그렇죠.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예. 그 뭐랄까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겪고 있는 거랑 딱 유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거죠. 저 가면 쓴 삶, 골프는 비즈니스 전장, 자동차 움직이는 삶. 이거 왜냐면 진짜 베테랑 50 대도 골프 많이 치거든요, 이거. 예를 들면 진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골프 연습한다고 가보면은 뭡니까? 한국도 똑같긴 할 것 같은데 실력에 비해서 장비들이 진짜 비싸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심할 정도로 아. 아니 뭐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홈마 5 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맨날 3 네. 스타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골프가 아직까지도 그 뭡니까? 그 자신의 쇼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음. 그걸 한다는 거죠. 약간 그 뭡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진짜 말 음음. 그대로 이제 신분 증명서. 음. 예를 들면 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골프를 잘 치면 되는데 잘 치지도 못해요, 사람들 보면. 네. 이게 인제 약간 이제 베트남의 이제 뭔가 남 50 대들이 생각하는 이제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자동차는 뭐 그렇죠. 항상 뭐 좋은 차는 타려고 하는 거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똑같긴 한데 음. 제 주위에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면 차를 많이 사, 진짜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랑 근데 이건 뭐 비슷한 거라 가지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근데 약간 이런 걸로 인제 신분 상승해서 저희가 그 방송에서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은 BMW가 안 팔린다. 아우디가 안 팔리고 음. 일단 뭡니까? 외제차는 벤츠예요, 일단. 벤츠, 렉서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 그게 뭐냐면은 인제 그런 어차피 같은 값을 주고 자동차를 살 거면 고급 차를 사 가지고 본인에 대한 뭡니까? 지위와 이거를 더 보여주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더. 그쵸, 그쵸. 예. 좀 그런 거를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돌아가는 이제 꼴들은. 이 장표가 나오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그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 사회상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 예를 들면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많잖아. 한국은 대기업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많이 그리고 뭐 있죠. 서울에 뭐 집 사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 시대 분들은 서울에 집 살 수 있으신 분들이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단순 뭔가 가지고 썼죠. 예.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베트남에서의 이 남이사 같은 경우에는 쪼금 네.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보여준다라기보다 베트남에서의 이런 완전 초상류층이 아니라 그 중상류층 정도의 라이프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음.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그 네. 하노이 자가에 뭐 어디 그 철물점을 운영하는 그 뭐 김 사장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쪼끔 더 베트남의 그런 그 민간인들의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철물점은 뭡니까? 철물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노이 자가에 그랩을 운전하는 우리 뭐 남기사 이야기 아. 뭐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사회상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 이건 약간 예. 조금 '일반적인 것들을 내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넘어가 일단 뭐 보시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쇼잉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예.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로. 안 넘어가지죠? 마우스 오른쪽 아니 키보드 오른쪽. 이게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공기질을 체크한다. 옆집에 호주 투자 이민 비자를 압박한다. 쌀국수 대신 서양식 샌드위치를 사면 이런 거. 이게 김 부장이 나온 얘기예요, 근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뭐 투자 이민 얘기가 가는데, 이것도 인제 어. 그 물론 대기업 부자급들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고민하는 게 또 이거 아닙니까? 또 투자 이민. 투자이민.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도 이 나이대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하고 참 뭡니까? 뭐죠? 금고를 쓰고 응. 뭐만 맞아요. 있으면은 자꾸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격동의 시기를 봤기 때문에 응. 국가를 불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응.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 투자 이민 가려고 막 5억짜리 집 사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뭡니까? 비자를 음. 받기 위해서, 그린카드 받기 네.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인제 그런 것들이 이제 50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돈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끼리. 음. 그런 특히 유럽, 미국 쪽 같은 데 투자 이민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아마
이 정도로 성공했던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뭐 봅시다. 뒤에구나. 갇혀버린 자산. 환락의 땅은 30%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야장의 콘도텔 개발사 매장은 공사가 구속으로 중단되었다. 회사채가 입금이 안 됐다. 음.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뭐 여기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환락은 땅값이 오를 건데 여기 지하철이 지나갈 거예요 여기 아마.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오를 건데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투자 같은 경우가 좀 불안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조금 이제 좀 이건 뭐냐면은 하노이 근방에 있는 땅이 30%씩 낮아질 리는 없거든요. 이거. 네. 이건 약간 그냥 뭐 좀 뭡니까 그냥 그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확하게 우리 김 부장 이야기에 나온 이제 네,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네. 상가에 아 그게 그렇죠. 인제 망한 내용을 이제 베트남 현재 상황에서 한번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럼 거기 있는 거죠? 그럼 드라마에. 네, 그렇죠. 저런 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아, 연끌해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 네,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가 네. 인제 사기 부동산이었던 거죠. 한 3억 짜리를 10억에 사고 뭐 했던. 네. 근데 그 얘기라 자꾸 이게 좀 GPT에서 그걸 계속 잡아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두 네. 번째가 이제 세배 몰락. 이건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 게 해외 유학파 출신의 젊은 비핵기호들이 CEO로 세워 부리면 한다. 네. 남의 경력과 인맥 같은 경우는 구시대적 발상.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게 약간 진짜 좀 약간 농담 아닌 게 뭐냐면 사실은 베트남에 있는 비핵기호가 뭐냐면 이제 보통 그 미국에서 뭡니까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이제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제 비핵기호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실제로 베트남에서 요즘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약간 네. 뭡니까 이제 젊은 사장들도 30대 사장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 뭐 4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을 해서 되게 베트남 내에서도 이걸 지금 그 이제 임원진으로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속된 말로 그런 전통적인 그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많이 부딪힐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이랑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도 주위에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런 외국계 기업들, 베트남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젊은 사람들을 사장으로 많이 쓰고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경력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대기업 일 다니시는 남부장님 같은 경우는 좀 가지지 못한 것들이니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아쉽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한국도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사장단들 할 때 보면은 그 순혈들이 많잖아. 아 그쵸. 예. 옛날처럼 한국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 외국 유학파들에 대해서 좀 더 모셔오는 대우를 해주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뭐,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좀 그런 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려움이죠. 어쨌거나 확실히. 예. 그런 게 보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걷고 지방에 사준 땅을 팔기 찾아간다. 잡초만 무성하고 소들이 다니는 공사 현장이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 땅 사면서 그 땅도 안 들어오면서 이거는 뭐 이거 어. 뭐 본인이 잘못한 거를 지금 뭐 누구 탓을 합니까 예. 이거를. 어. 예. 그 내용은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라면은 진짜 그런 그 지방 땅들 스킴이 많다라는 거죠 베트남에 이런 좀 사기 쳐먹는 예. 것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뭐 자신의 부가 서류상에 신기루 했음을 알고 오열한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결국은 벤츠 대신 혼다를 타고 하일랜드 커피 대신 짜다를 마시면서 저 체면 때문에 저가 커피 이거 뭐 굳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저가 커피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이제 좀 극적인 뭡니까 이게 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음. 좀 만들었지 않지 않나라는 거네요. 좀 그래서 일단 뭐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좀 이게 좀 재밌게 보면 되는 내용도 이제 그런 것들 같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거 뭡니까? 그
젊은 세대와의 부딪힌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뭡니까 유학파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그런 그 회사에 그런 핵심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뭔가 그 박탈감과 좌절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김 부장, 아니 남 부장이 겪는 좀 이제 그 뭡니까, 그래 좀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남일 다음 같지 페이지도 않다 이런 있습니다. 거 보니까.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남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이시엘 20원도 베트남의 시대 의신 자체다. 중견이 갖는 그 중년 가정에 겪는 압박과 아니 남일 같지 않네요. 진짜. 베트남의 고유의 비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성장과 그 가난했던 것들을 모두 본 사람들이 내는 이제 그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뭔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 이제 그런 좀 배우면 부족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뭡니까 좀 문제들, 요런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그 시대적 적시성. 적시성, 예, 결핍의 과거와 불확실성의 미래에 선 그 낀 세대의 불안함이라는 것들인데, 이런 볼 때마다 참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보니까.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에 갇혀버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응웬 반남, 그의 불안은 2025년 하노이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이다. 낭만적인 사진을 또 그려놨네. 이게 하여튼 그냥 예. 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예를 예. 들면 이 응웬 반남의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 연봉은 저는 1억을 봅니다. 연봉 1억. 연봉 1억. 연봉 아, 1억 이상을 받겠죠? 예. 연봉 1억. 베트남에 있는 대기업, 예를 들면 마산그룹, 빈그룹, 뭐 화합그룹, 아니면 뭐 태콤뱅크나 그런 금융권의 상무나 임원급의 급여를 한번 이제 궁금할까봐 저도 알아봤는데, 예. 급여가 그래도 여기 임원급으로 올라가면 만만치 않네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기업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튼 태콤뱅크에서 상무급이면은 월급이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천만 원, 연봉 3천. 한 3억 정도 되겠죠. 마산그룹의 그 상무급은 한 1,400에서 2,500, 그러니까 15,000불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빈그룹이 제일 짭니다. 빈그룹은 이제 업무 강도가 높고 임원 교체가 잦은데 한 8,000불에서 15,000불 사이, 한 뭐 3,400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남이사의 급여가 작지 않다. 작지 충분하다. 않죠. 예. 말씀드린 그리고 것처럼 어차피 임원들 월급이기 때문에 작을 수는 없어요. 사실 어느 국가든 간에. 그래도 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 월급은 받아야 되는 거고. 예. 남이사 정도 되면은 하노이에다가 부동산 한 5개 정도는 살 수 있다. 아파트로. 5개? 그리고 뭐. 근데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중년에 중년에, 왜냐면 이거를 말씀드린 게, 결국은 여기서도 베트남도 갈리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얼마나 잘해줬냐도 사실은 좀 이게 큰 영향인 것 같아 보니까 베트남도 참 일단 50대 그쵸. 사람들이 보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트남이 상속세라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부의 스노우볼이 어릴 때부터 굴러갔으면은 훨씬 더 뭔가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뭐 부럽네요. 부럽나? 연봉은 부럽긴 한데 이게 참 남는 일 같지 않아 가지고 참 어렵네 이거 진짜 이거. 베트남 하노이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우리 남이사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남이사 이야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방송을 그러면 좀 뭐 더 따로 할 얘기 유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로 뭐 할 얘기 그죠?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뭐 오늘 남일 방송 같지 않다. 이제 앞자리가 아, 4로 다가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 김 맞아요. 부장 이야기도 당장 남일 같지가 않아. 보통 젊을 때는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해서 막 이제 하는데, 시간이 내 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내가 그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네. 참 느끼는 게, 아니 내가 만약에 22살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네. 들어갈 수 있잖아. 22살에. 그렇죠. 대학교 안 가고 20년을 다닌다고 해. 그럼 음. 42살에 은퇴거든? 42살이거든? 그럼 42살이면 내일 모레거든. 야, 그렇죠. 멀지 않네 진짜 그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살아야 좀 더
열심히 사는 걸로 오늘 방송.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